1398년 6월 24일 명나라를 개국한 초대 왕제 명태조 주원장이 향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의 유언대로 황태손 주윤문이 같은 해인 1398년 6월 30일 명나라 제2대 왕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주윤문은 할아버지 주원장의 보살핌 덕분에 황위에 오르기 전 제왕학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젊은 나이인 22살의 나이에 즉위했을 뿐만 아니라 적손이었던 까닭에 명나라 유가 사대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그의 황위 계승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윤문은 아버지 주표를 닮아 성품이 인자하고 온화했으며 학문적 소양이 뛰어나 그가 황제에 오른 후 황자징, 제태, 방효유와 같은 당대의 유학자들의 보좌를 받으며 명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명나라는 유가의 이상적인 통치 이념 아래 각종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문제의 이러한 치세는 불과 4년 만인 1402년 연왕 주체에 의해 끝나고 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문에는 뛰어났지만 무에는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문제는 명나라 각지에 퍼져있는 번왕들이 자신의 군사력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황자진과 제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삭번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명나라의 번왕들은 온갖 죄를 덮어쓰고 폐서인되어 죽거나 남경으로 끌려와 옥에 갇히면서 건문제는 점차 번왕들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문제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번왕이 바로 북평부에 영지를 두고 있는 연왕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건문제는 주체를 먼저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황자진과 제태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태는 기왕의 번왕들을 제거할 거라면 가장 위협인 주체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황자징은 평소 주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번왕들을 먼저 제거해야만 주체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지막에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건문제는 황자징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주체를 제외한 번왕들부터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명나라의 번왕들은 각자 자신의 영지에 왕부를 설치하고 병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주원장이 책봉한 번왕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변경지방을 다스리는 번왕으로 북경의 연왕, 서안의 진왕, 태원의 진왕, 대동의 대왕 등 이들은 북방으로 밀려난 몽골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고 둘째는 내지를 다스리는 번왕으로 개봉의 주왕, 무창의 초왕, 장사의 다망, 청주의 제왕 등 이들은 명나라의 내륙지방을 다스리며 혹여라도 있을 백성들의 반란을 조기에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원장은 명나라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신의 아들들을 번왕으로 책봉함으로써 수도인 남경을 중심으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주원장 생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주원장 사후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해 황위 찬탈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와 야심을 품고 있던 번왕이 바로 연왕 주체였습니다. 주체는 주원장이 아직 군벌일 당시인 1360년 응천부에서 주원장과 마수영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체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형제들과 송렴, 이희양과 같은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는데 주원장은 아들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자식들의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순금은 명장이 정련해야만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미용 역시 뛰어난 옥장이 있어야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어린 자제들이 있는데도 유명한 스승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찌 자제사랑이 황금과 미옥사랑만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주원장은 아들들의 스승들을 명장과 옥장에 비유하며 잘 가르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원장은 직접 아들들을 훈육하기도 했습니다. 주원장이 황제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인 1368년 12월 주원장은 퇴청하며 아들들과 함께 궁으로 돌아가던 중 넓은 공터에 이르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정자나 누대를 지어 놀고 즐기는 장소로 만들 수 없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내사의 명에 이곳에 채소를 심으라고 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는 백성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고 백성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옛날 상나라의 주왕은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는 그를 원망하였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나라의 문제는 노대를 짓고 싶어 했으나 백금의 비용이 아까워 짓지 않은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나라가 부유할 수 있었다. 무릇 사치와 검소는 다르며 치세와 난세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법이다. 너희는 이 아비의 말을 잘 기억하여 항상 경계로 삼도록 하거라. 주원장은 아들들에게 학문을 중시하고 사치를 멀리하라 가르치는 반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황자들에게 삼배로 만든 신발을 신기고 여느 병조들과 같이 행군을 시켰습니다. 주원장은 행군하는 거리에 7알은 말을 타게 하고 3알은 직접 걷게 했는데 이러한 주원장의 교육 방침은 당연히 어린 황자들에게는 매우 고단한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군주의 자질을 키우는 데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주원장의 눈길을 끈 황자가 바로 주체였습니다. 주체는 1370년 11살의 나이에 연왕에 책봉되었지만 그는 곧바로 영제로 가지 않고 응천부에 머물며 여러 가르침을 받다가 6년 후인 1376년 아버지의 명에 의해 호주 종리로 내려갔습니다. 주원장은 황자들에게 백성들의 삶을 몸소 겪어보도록 하여 그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 동안 주체는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였고 당시 그는 민간의 사소한 일도 모르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체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매사에 적극적이고 유명인사들과 교류하는 일을 좋아하여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포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76년 주체는 명나라의 최고 명장인 서달의 맏딸 서대사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후 2년 후인 1378년 8월 16일 서대사는 주체의 장남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주고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380년이 되고 주체의 나이 21살이 되자 주원장은 주체를 북평부로 보내어 그곳을 다스려보라 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주체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지지기반과 세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주체에게 맡긴 북평은 몽고족의 침략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 주체가 이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주원장의 성격상 절대 맡기지 않았겠지만 주원장은 주체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서달에 의해 북방으로 밀려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자녀 세력을 규합해 북원을 세우고 여전히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원장은 1370년부터 1397년까지 약 27년 동안 수차례 수십만 대군을 동원하여 북벌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1390년 7차 북벌 때 직접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북원의 이도를 공격하여 적장 네아브라의 항복을 받고 몽골인 수만 명과 가축 수십만 마리를 노획하는 공을 세웠고 1396년에는 대녕이 올량압 독성에 주둔하고 있던 북원군을 격퇴하는 등 주체는 주원장의 북벌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여러 공훈을 세우자 주원장은 북방에 연왕이 있어 짐이 편안하다고 말하며 아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체는 겨우 번왕 자리에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체는 주원장의 장남이 아닌 넷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원장이 생각하는 장자 계승 원칙으로 본다면 주체는 결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체의 형인 주표 역시 이렇다 할 흠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야심을 포기해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392년 황태자 주표가 37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주원장의 이남인 주상과 삼남 주강이 연이어 병으로 죽게 되자 주체는 슬픔을 느끼는 한편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유력한 황희 계승자인 형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황태자에 봉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다시 주체를 외면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주원장이 주체가 아닌 주표의 아들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봉하여 그로 하여금 황위를 물려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원장 역시 주체의 생각처럼 그를 황태자로 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유사모를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장자 계승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당시엔 아직 주상과 주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원장은 주체를 황태자로 삼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주윤문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아버지의 결정에 주체는 큰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히 아버지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398년 주원장이 붕어하고 주윤문이 황제로 즉위하자 그를 보좌하던 황자진과 제태는 즉각 삭번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왕주숙과 민왕주표는 서인으로 강등당했고 대왕주계는 대동에 유폐됐으며 제왕주부는 감금, 상왕주백은 왕부에 부르지르고 자결하였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명의 번왕들이 죽거나 패서인되자 주체는 검문제에게 주왕주숙의 죄를 해명하는 상소를 올리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상소를 받아본 검문제는 마음이 약해져 삭번정책을 중지하려 했지만 황자진과 제태는 이제 와서 멈춰선 안 된다고 말하며 어서 주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문제는 짐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왕들을 연이어 축출했소. 그런데 여기서 또 연왕을 삭탈한다면 짐은 천하에 무엇라 해명하겠소. 그러자 황자증은 먼저 공격을 해야만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며 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하며 검문제에게 어서 연왕을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검문제는 연왕은 용병술에 능한데 어찌 금방 제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자증은 우유부단한 검문제를 대신해 발빠르게 움직여 주체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황자증은 도독 송충에게 관군을 동원하여 개평에 주둔시키고 연왕부를 호위하는 병사 중 정예병들을 착출해 그의 휘하로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주체의 호위를 맡고 있던 호기지휘 관동을 응천부로 소환했고 북평과 영청에 좌위우위 군관을 징발해 주체의 힘을 약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독 석에는 임청에 주둔하며 군사들을 훈련시켰고 경화는 산회관에 주둔하며 주체의 세력권인 북평을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황자증의 조치에 주체는 큰 분노를 느꼈지만 당시 그의 아들들인 주고치, 주고후, 주고수가 남경 응청부에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주체의 아들 3명이 이곳에 억류된 이유는 주원장이 유언을 남길 때 번왕들이 응천부로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왕들의 아들들이 대신 장례식에 참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주체는 남경으로 사신을 보내어 자신의 아들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부탁했는데 여기서 황자진과 제태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제태는 주체의 아들들을 절대로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황자징은 적을 방심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의 세 아들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검문제는 고민 끝에 황자징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자 주체는 1399년 7월 간신 황자진과 제태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정난의 변의 시작이었습니다. (1399년 7월) 연왕주체가 거병하여 마침내 정난의 변이 발발하였습니다. 주체는 간신 황자진과 제태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배경에는 주원장이 남긴 황명조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조정에 올바른 신하가 없고 궁궐에 간악한 자가 있다면 친왕은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주체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들은 검문제의 충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주체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간신으로 몰아야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명나라 조정의 눈을 피해 거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책사인 요광효가 있었습니다. 요광효는 강소송 소주 사람으로 그는 14살 때 추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1382년 마항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명나라 각지의 고승들과 함께
번항들의 영지에 절을 짓고 마항우의 복을 기원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광효는 연왕 주체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인으로서의 기질이 강했던 주체는 요광효의 살이 찌고 둔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광효는 주체의 곁으로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빈승을 쓰신다면 전하께 하얀 모자를 바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체는 처음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얼마 안 있어 그의 말의 본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요광효의 말을 풀이하면 그가 연왕인 주체에게 하얀 모자를 바친다는 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 임금 왕자에 흰 백자를 올린 게 되니 이는 곧 임금 황자를 의미해 이는 곧 주체를 황제로 만들어주겠다는 요광효의 숨은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체는 요광효와 함께 내실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하는 말마다 모두 옳지 않은 것이었고 고군과 시국을 분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자 주체는 아버지에게 청하여 요광효를 자신의 영지로 데려가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요광효는 주체와 함께 북평부로 가 그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1398년 주원장이 붕어하고 주윤문이 황제에 오르자 요광효는 주체에게 군사를 일으켜 황위를 차지하라 간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아직 황제가 민심을 잃지도 않았는데 내가 섣불리 병사를 일으킨다면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며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요광효는 그런 주체를 위하여 한 가지 연극을 기획하였습니다. 하루는 주체와 요광효가 연왕부로 나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이 든 노인이 주체에게 다가오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렇게 자신을 아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의 말을 들은 주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이 노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무엇보다도 변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의 성은 원이고 이름은 공으로 소인은 어려서부터 역학과 관상에 능해 천명을 볼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하의 모습이 어찌 이런 평범한 옷을 입었다고 가려지겠습니까? 그러자 이를 신기하게 여긴 주체는 원공을 연왕부로 데려와 그에게 자신의 관상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주체의 관상을 보던 원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천자의 상을 지니셨습니다. 이후 태평천자가 될 것이오니 이는 천하 백성들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공이란 인물은 과거 요광효가 소림사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던 인물로 요광효는 그로 하여금 주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공의 말에 자신감을 얻은 주체는 마침내 군사를 일으키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주체가 결단을 내리자 요광효는 그를 위해 전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요광효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전략과 전술을 구상했고 예전 원나라 황궁에 있던 궁터에서 병사들을 훈련시켰으며 그곳에 땅을 파 지하 공간을 만들어 밤낮으로 무기를 제작하게 했는데 이에 관한 기록인 명사 요광효전에서는 이를 숨기기 위해 두꺼운 담장을 치고 그 주위에 오리와 거위를 많이 길러 그곳에서 나는 소리를 감추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주체는 자신의 군대를 정난군이라 칭했는데 이는 황제 옆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난을 다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체가 반란을 일으키자 제태는 곧바로 연왕의 제를 천하에 공표하여 이들을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신들은 이를 두고 연왕을 상대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제태는 이길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검문제는 마침내 정난군 토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체와 검문제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주체가 거병하자 통주, 준화, 미룬 이 세 개 지역이 그에게 항복해왔고 이에 송충은 회례에서 정난군을 저지하려 했지만 주체가 거영관에 이어 회례까지 함락시키는 바람에 결국 붙잡혀 참수되었습니다. 전황이 초반부터 정난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검문제는 즉각 장수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명나라의 명장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주원장의 숙청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검문제는 별수 없이 당시 60세가 넘는 고령이었던 경병문을 정로대장군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병문을 총지휘관으로 하여 부마도의 이경과 도독 영충을 좌우부 장군으로 임명하고 참장 성현과 함께 정랑군을 상대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랑군과는 다르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명나라 중앙군은 병력을 확보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경병문이 지휘해야 될 병력은 30만이었지만 명나라 각지에서 병사를 징집했던 까닭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정랑군 장수 장욱은 아직 명나라 중앙군이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 틈을 타 주체에게 기습전을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의 기율이 없고 그 윗사람들에게는 패배할 기운이 있으니 응당 급히 쳐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체는 장욱의 의견을 받아들여 호타 북쪽에서 명나라 중앙군을 향해 기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랑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정랑군은 준응의 활약으로 경병문의 병사 3만을 격파했고 이후 경병문은 패장병들을 수습해 진정으로 후퇴하여 방어로만 일관하였습니다. 명나라 중앙군이 첫 전투부터 패배하자 황자증은 건문제에게 조공 이경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제태는 이경룡이 병법에는 문외한이라고 하며 이를 반대했지만 황자증이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자 건문제는 이경룡을 정서대장군에 봉하고 그에게 50만 대군을 주며 정랑군 토벌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주체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태연하게 웃으며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법에는 5가지 폐인이 있는데 이경룡은 이를 모두 저지르고 말았다. 장수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군기가 문란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죽고 사는 일에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폐인이다. 지금 북방은 일찍이 추워졌는데도 남방의 병조들은 겨울옷조차 입지 못해 손과 발이 얼어터지고 동상이 심한 자는 손가락이 잘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군량이 부족하고 병마는 마른 집이 부족한 것이 두 번째 폐인이다. 지형의 험난함과 평탄함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깊숙이 들어와 이로움을 추구한 것이 세 번째 폐인이다. 장수가 탐욕스러워 군대가 제대로 통솔되지 않고 지혜와 믿음이 부족하고 분기만 충만하여 괴팍하게 행동하고 어진 마음과 용맹을 모두 갖추지 않았고 위험 있는 명령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서 전군이 혼란에 빠진 것이 네 번째 폐인이다. 부하들이 오합지졸이고 호령의 절도가 없으며 아첨하는 자를 좋아하고 소인배에게 전적으로 일을 맡긴 것이 다섯 번째 폐인이다. 이경룡은 이 5가지의 폐인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반드시 필패할 것이다. 이처럼 주체는 이경룡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북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며 장수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때 요동에 주둔하고 있던 오고, 경환, 양문의 요동군이 영평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양쪽에서 적을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놓이자 주체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경룡은 본래 겁이 많은 인물이라 그가 북평성을 공격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영평성을 구원하러 간다면 이경룡은 반드시 북평성을 공격할 것이다. 그 후 내가 회근하여 반격을 가한다면 앞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뒤에는 대군이 버티고 있으니 이경룡은 반드시 필패할 것이다. 그러자 장수들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평성의 수비가 허술해져 자칫 북평성이 적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며 이를 우려하자 주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내의 병사들로 성 밖에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성을 지키기에는 여유가 있다. 내가 이번에 출정하는 것은 단지 영평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경룡을 유인하여 사로잡기 위함이다. 그러니 어찌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이후 주체는 북평성의 방어를 연왕세자 주고치에게 맡기고 북평성의 관문인 노구교에 수비병력을 철수시켜 이경룡을 유인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이경룡은 1399년 10월 마침내 북평성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이경룡이 지휘하는 명나라 중앙군은 50만인데 반해 주고치가 지휘하는 북평성의 방어군은 불과 1만이었습니다.
1399년 10월 이경룡이 지휘하는 50만의 대군이 북평성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북평성의 수비군은 1만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북평성의 수비를 지휘하는 주고치는 무예보다는 학문에 더 관심이 많아 몸이 뚱뚱하고 행동이 굼떴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체는 주고치에게 북평성의 수비를 맡기긴 했지만 내심 그를 못 믿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주고치는 50대 1이라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경룡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엄청난 활약을 보였고, 이로 인해 이경룡은 북평성 함락에 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주고치가 이경룡을 상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무렵 주체는 요동군을 격파했고 여세를 몰아 대녕성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고치는 한 달여간 이경룡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1399년 11월 주체는 8만의 병력을 이끌고 회군하여 당시 얼어있던 백하를 건너 북평성을 포위하고 있던 중앙군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경룡은 도독 진위에게 병력을 주어 정랑군의 후방을 공격하게 했지만 주체는 병력을 나누어 진위의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러자 정랑군의 후방 공격에 실패한 진위는 군대를 돌려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랑군이 건널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백하의 얼음이 진위의 부대가 건너자 갑자기 깨져버렸고 이로 인해 강을 건너던 다수의 병사들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진위의 별동대를 격파한 주체는 이어서 정촌패에서 이경룡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주체는 직접 정예기병을 이끌고 적의 7군영을 격파했고 이어서 정랑군의 장수들이 잇따라 공격을 가하자 이경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산동성 덕주로 도주하였습니다. 이경룡의 군대가 물러가자 주체는 곧바로 대동성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엔 대동의 추운 기후로 인해 이경룡이 구원군을 이끌고 온다고 해도 이들은 명나라의 남방군이라 북방의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훨씬 상대하기가 수월하다는 주체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후 1400년 2월 주체가 대동성을 점령하자 이경룡 역시 구원군을 이끌고 대동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주체의 예상대로 이경룡의 군대는 이미 추위와 굶주림으로 전투력이 급감하여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경룡은 이미 곽영, 오골, 평안 등과 함께 백구하에서 결집해 정랑군을 공격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랑군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경룡이 이끌고 오는 병력은 저번보다 많은 60만 명이었고 선봉을 맡은 평안은 과거 주체의 수하로 오랫동안 그를 옆에서 보아온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전략을 줄줄이 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이번 전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신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장옥은 주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병사란 신속함을 귀하게 여기니 청컨대 먼저 백구하에서 의거하여 편안히 함으로써 필요한 자들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장옥의 말을 들은 주체는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겨 즉시군을 백구하로 이동시켜 중앙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평안의 부대가 도착하자 주체는 직접 선봉에서 기병 100기를 이끌고 출격해 평안의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경룡의 부대가 도착했고 주체는 이경룡까지 상대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여 즉시 군을 돌려 퇴각했습니다. 이후 양군은 며칠간 대치 상태에 들어가 군을 재정비한 후 다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경룡은 병력이 많음을 이용해 부대를 나누어 수십 리에 걸쳐 진을 치고 정랑군의 후방을 공격하자 주체는 직접 기병을 이끌고 출격해 공격을 저지시켰고 적장 군웅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중앙군에 비해 병력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정랑군은 그만 중앙군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체는 중앙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말을 3번이나 갈아타고 사용하던 칼까지 부러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세가 점차 불리해지자 주체는 근처 제방에 올라가 채찍을 휘두르며 마치 지원군이 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자 이를 본 이경룡은 복병이 있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공격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시간을 번 사이 그의 차남인 주고우가 지원군을 이끌고 나타났고 이를 본 이경룡은 포위를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중앙군이 계속해서 여러 부대들이 합류해 점차 규모가 커지자
정난군 장수들은 점차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전진하지 못하면 적도 퇴학하지 못한다. 오직 전투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소리치며 직접 부대를 이끌고 중앙군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중앙군 쪽으로 세찬 강풍이 불어닥치자 주체는 화공을 펼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 덕분에 전세는 다시 정난군 쪽으로 기울었고 주체는 여세를 몰아 장수들과 함께 여러 차례 중앙군을 공격하여 적군 10만여 명을 제거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주체에게 대패를 당한 이경융은 위국공 서위조의 도움으로 간신히 산동성 덕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1400년 5월 주체는 덕주마저 함락시켰고 그곳에 비축되어 있던 100만석에 달하는 군량을 노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경융은 덕주를 버리고 제남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제 제남성만 함락한다면 주체는 산동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남성에는 정난군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버릴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산동참정 철현이었습니다. 철현은 과거 주원장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해 주원장에게 용기와 담력을 인정받았던 인물로 그는 이경융이 정난군을 토벌하기 위해 북상하고 있을 때 후방에서 물자를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경융이 정난군을 상대로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여 전선이 제남까지 밀리게 되자 철현은 당시 제남에 주둔하고 있었던 성용과 함께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권문제는 이경융이 계속해서 무능한 모습만 보이자 그를 남경 응천부로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경융이 권문제를 아련하자 조정 대신들은 모두 그를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경융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사태를 관망하면서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경융을 죽이지 않고서 어찌 선왕제께 떳떳할 수 있고 장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경융을 청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황자진까지도 자신이 이경융을 청거한 것은 10,000번 죽는다 해도 속죄할 수 없는 큰 죄라고 하며 이경융을 처벌할 것을 청했지만 뜻밖에도 권문제는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경융이 개국 3공심 중 한 명인 이문충의 아들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문제의 속마음이 어찌됐건 훗날 이 결정은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연이은 승리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정난군은 제남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는 제남성 주변의 물길을 막아 수공으로 성 안을 물에 잠기게 함과 동시에 성을 겹겹이 포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이에 철현은 정난군의 공성 무기를 화공으로 불태우거나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센 저항이 이어지자 주체는 제남성 공략을 포기할지 말지를 고민했는데 그러던 중 제남성의 병사 1천여 명이 정난군에게 항복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주체는 성 안의 민심이 자신에게 기우고 있다고 생각해 항복해온 병사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후한 대접을 받은 병사들은 주체에게 자신들이 성 안에서 성문을 열 테니 그 틈에 그곳을 통해 들어온다면 어렵지 않게 제남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주체는 기뻐하며 이들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고 다시 제남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의 말처럼 제남성의 성문이 열렸고 성 안의 백성들은 주체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체는 기뻐하며 말을 타고 기병 몇 명만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성에 입성하려는 순간 갑자기 성문 위쪽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주체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철판이 떨어지며 그대로 주체를 덮쳤습니다. (1400년 4월) 제남성 함락에 애를 먹고 있던 주체는 뜻밖의 투항병들 덕분에 간단히 제남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철현의 계책이었습니다. 철현은 직접 백성 수백 명을 소집해 그 안에 병사들을 섞어 주체에게 거짓 항복을 시켰고 주체가 제남성으로 입성하기 전 병사 수백 명을 성 위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000근이나 되는 철판을 성위에 매달아 놓고 주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주체는 성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철현은 백성들에게 일제히 만세를 부르게 하여 주체를 성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주체는 기병 몇 기만을 내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위에 매복하고 있던 병사들이 주체를 향해 철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철판은 주체의 머리가 아닌 그가 타고 있던 말머리에 떨어졌고 주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자 주체는 말에서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데려온 기병의 도움으로 간신히 말을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일로 철현은 주체를 죽일 수 있었던 천재의료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한편 간신히 군영으로 돌아온 주체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어이없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시 전군을 동원해 제남성을 총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철현과 성용이 직접 병사들을 독려하며 밤낮으로 성을 지켰고 민심의 동요도 없고 군량미 또한 넉넉했기 때문에 정난군은 장장 3개월간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철현은 주체가 제남성을 총공격하려 하자 거대한 나무 팻말에 대명태조 고왕제 심패라는 글자를 적어 이를 성벽에 내걸었고 이를 본 주체는 감히 아버지의 심패를 훼손할 수 없어 결국 철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체가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원장의 심패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체가 제남성에 발이 묶인 사이 건문제가 중앙군 20만을 추가로 파병해 정난군의 군량 창고인 덕주를 함락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체는 보급로가 차단될 위험과 중앙군에게 앞뒤로 협공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렇게 정난군과 중앙군 사이에 장장 3개월에 걸친 제남성 공방전은 철현의 활약으로 명나라 중앙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전쟁의 양상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건문제는 제남성 사수에 큰 공을 세운 철현과 성용을 응천부로 소환하여 그들의 공을 치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문제를 아련한 철현은 연회 자리에서 건문제에게 앞으로의 전황과 군대 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말했고 건문제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문제는 한 가지 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철현을 명나라의 모든 군을 총괄하는 병부상서로 제소하여 그로 하여금 정난군을 상대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명나라 중앙군은 병부상서 철현의 지휘 아래 완전히 다른 군대로 탈바꿈되었고 유능한 장수들이 곳곳에 배치되며 정난군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건문제는 성용을 역성우에 봉하고 연을 토벌하라는 의미의 평영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명나라 중앙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현은 오골과 평안을 정주에, 성용을 덕주에, 서계를 창주에 주둔시키고 정난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체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체는 창주에 주둔하고 있던 서계를 먼저 공격해 그를 생포하고 그와 함께 투항한 병사 3000여 명을 생매장해버린 뒤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성용은 정난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동창으로 군을 이동시켜 정난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주체가 모습을 드러내자 정난군과 중앙군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투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주체는 직접 군을 이끌고 성용군의 좌익을 공격했는데 성용의 침착한 대처로 인해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하고 군을 뒤로 후퇴시켰습니다. 예상외로 성용군의 대비가 잘 되어 있자 주체는 군을 재정비한 뒤 이번에는 성용군의 중앙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성용은 진의 중앙부를 열어 정난군을 깊숙이 끌어들인 후 입구를 봉쇄해버렸습니다. 포위가 성공하자 성용은 주체를 향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서둘러 성용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온 데다 포위망이 워낙 촘촘히 둘러싸져 있어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 포위망에 갇힌 정난군의 피해는 점차 가중되어 갔고 주체가 위험에 빠지자 장옥은 준훈과 함께 포위망 속으로 들어가 주체를 구하려 했지만 사방에서 거센 공격을 받은 탓에 그들 역시 포위망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옥의 부대는 전멸당했고 장옥은 혼자서 적군 수십 명을 죽이며 격렬히 저항했지만 중과 부족으로 밀려 온몸에 창이 찔린 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향년 58세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주체 역시 적군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지만 준흥이 정예기병을 이끌고 포위망을 돌파해 주체의 군대와 합류한 덕분에 간신히 포위망을 빠져나와 관도로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주체의 정난군을 대파시킨 성용은 곧바로 정주에 주둔하고 있던 오걸과 평안에게 연락병을 띄워 정난군의 퇴로까지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꼼짝없이 갇히게 된 주체는 다음 해인 1401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그들을 물리치고 북평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평으로 돌아온 정난군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동창 전투의 패배로 인해 주체는 자신이 보유한 3, 4만의 정예병들을 대부분 상실해버렸고 무엇보다도 장옥이 전사한 것은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장옥은 용맹하고 작전을 짜는 데 능하여 과거 경병문과 이경윤과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하였고 주체와의 친분도 두터워 많은 신임을 받는 장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체에게 있어 장옥의 죽음은 그저 장수 한 명을 잃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배로 인해 주체의 정난군은 더 이상 산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은 연이은 승리에 도취돼 자신감에 부풀어 있던 주체와 정난군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체에게는 요광요가 있었습니다. 동창 전투의 패배 이후 정난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3, 4만에 달하는 정예병들을 모두 잃자 주체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체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책사인 요광요를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한편으로는 요광요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애초에 요광요가 군사를 일으키라고 간하지만 않았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검문제의 성품 역시 자비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체를 반드시 죽일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요광요를 믿어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요광요는 주체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창에서의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해야 할 일은 과거의 패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다음 전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주체 역시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체는 요광요에게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광요는 동창 전투에서 전사한 장옥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광요는 정난군 내에서 장옥의 신망에 두텁고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준다면 정난군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체는 요광요의 말이 옳다고 여겨 그의 조언대로 장옥의 장례식을 준비했지만 장옥은 중앙군에게 포위된 채 전사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은 시신 없이 치러져야 했습니다. 주체는 장옥을 위해 직접 추도문을 쓰고 여러 장수들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옷을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고 헤아리기 쉽지 않으나 장옥을 잃은 것은 너무나도 한스러운 일이다. 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가장 신뢰했던 신하를 잃었구나. 주체가 이 말을 하며 눈물을 보이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장수들은 모두 장옥의 복수를 다짐했고 침체되어 있던 정난군은 금세 사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체만은 아직 동창 전투의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루는 요광요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정난이 이렇게 어려워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대사와 함께 출가하여 중이 된다면 도리어 즐거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요광요는 주체에게 다가가 그의 옷소매를 잡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반역죄를 지어 역적이 되었는데 중이 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면 오로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요광요의 말은 한마디로 죽기 싫으면 정신 차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광요의 말을 들은 주체는 패배해서 죽든지 아니면 승리하여 황제가 되든지라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현실을 깨닫고 1401년 3월 다시 남하를 시작하였습니다. (1401년 3월) 주체는 빼앗긴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하여 다시 남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체의 정난군이 보정이 이르자 성용 역시 20만 대군을 이끌고 협파에 진을 쳤습니다. 성용이 이처럼 엄청난 대군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번 동창 전투에서 정난군을 대파시킨 공훈을 인정받아 건문제로부터 모든 지휘권을 하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건문제는 철현과 성용이라는 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성용군이 협파에 진을 치자 얼마 뒤 주체의 정난군 역시 협파에 도착하여 성용과 대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지난번 동창에서의 패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전투를 벌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성용은 정난군의 전투 방식과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모두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중앙군은 남방군이라 보병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정난군은 북방군이라 기병이 주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용은 보병을 활용하여 정난군의 기병대를 효과적으로 저지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용은 마침내 정난군에게 대항할 수단으로 진법과 화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성용은 먼저 보병의 진영 가장 앞줄에 방패와 장창을 든 병사를 배치하여 기병의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화기를 든 병사를 배치하여 적군을 향해 발포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최후방에 배치한 대량의 화포를 쏘아 적군의 대열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렇게 한동안 공격을 받은 적군이 후퇴하기 시작하면 대기하고 있던 중앙군 기병들이 치고 나가 이들을 추격하여 섬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용은 주체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체는 이러한 전세를 뒤집을 방법을 찾기 위해 밤이 되자 호위기병 10여 기만을 이끌고 정찰에 나섰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성용군의 진영을 살피며 그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용군의 탐지망에 포착되고 말았고 성용군은 곧바로 모든 무기를 주체를 향해 조준하였습니다. 이제 발포 명령만 떨어진다면 주체는 죽은 목숨이었고 정난의 변 역시 이 자리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체에게는 화살은커녕 돌멩이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건문제가 내린 조서 때문이었습니다. 짐이 숙부를 죽였다는 책임을 지게 하지 마라. 당연히 이러한 명령을 받은 성용과 다른 장수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성용은 철현에 이어 주체를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를 어이없게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주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뿔피리를 불며 성용군의 포위망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제남성에 이어 두 번째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난 주체는 천신만고 끝에 군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마냥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용군의 진영을 살펴본 결과 그 어떠한 약점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 못지않은 중요한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명나라 중앙군은 절대로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체가 거의 주인공 보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성용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주체는 소수의 기병대를 보내어 성용군 진영에 좌익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전면전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탐색전을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난군 장수 다면이 적의 좌측 날개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전황을 오판하여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적군을 향해 돌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용은 후군을 맡고 있던 장득을 보내어 다면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홀로 적군을 향해 돌격한 다면은 장득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면은 비록 전사하긴 했지만 그 역시 장욱과 마찬가지로
정남군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였기 때문에 성형군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적군이 혼란에 빠지자 기회를 포착하고 곧바로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주체는 준훈과 함께 성형군의 후방을 공격하여 순식간에 다면을 죽인 장득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성형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성형은 후방이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혼란을 수습하여 주체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퇴각시켰습니다. 이에 성형은 퇴각하는 정남군을 추격했지만 주체가 몸소 최후방에서 적군의 추격을 저지시킨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남군이 모두 군영으로 복귀하자 주체는 제장들을 소집하여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남군 장수들은 다면이 전사하고 성형군의 군세가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자 모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면이 공격에 실패한 이유는 적군을 공격해야 할 때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들은 지키는 데는 강하나 민첩함이 우리만 못하니 적의 빈틈을 찾아 용감히 싸운다면 반드시 적을 격파시킬 수 있다. 그러자 주체의 말을 들은 장수들은 자신감을 회복했고 이를 본 주체는 칼을 빼어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옛날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는 곤양에서 1만의 병력으로 왕심의 40만 대군을 격파했다. 그러니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직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는 자가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주체는 군을 이끌고 협파 동북 쪽에 포진했고 성용은 서남 방향에 포진하여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협파는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이 포진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지만 주체에게 이 선택은 신의 한 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양군이 포진을 마치자 주체는 선공을 가했습니다. 주체는 기병을 둘로 나누어 성용군의 양측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는 성용을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 허점을 보이게 하려는 주체의 계산이 깔린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용은 주체의 파상 공격을 방어로만 일관하며 정남군 기병이 지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고 이러한 상황은 장기전에 불리한 주체로서는 낭패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황은 주체도 성용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성용군을 향해 강력한 동북풍이 불어닥쳐 정남군이 바람을 등지고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명나라 중앙군은 강풍을 마주보고 있어 모래바람으로 인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고 화포를 비롯한 화기들은 화약이 바람에 날려 장전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시야가 차단당하고 화기까지 사용 불능 상태가 되어 전투력이 크게 감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포착한 주체는 바람을 등진 채 성용군을 향해 총 공격을 퍼부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성용 입장에서는 운이 나빴지만 주체 입장에서는 잭팟이 터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잭팟은 앞서 언급한 정남군과 성용군의 포진 위치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성용은 군을 수습하여 덕주로 도주하였고 협파 전투는 정남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파 전투는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성용군을 돕기 위하여 협파를 향하고 있었던 오골과 평안은 협파에서 아군의 패전 소식을 듣자 진정으로 자리를 옮겨 방어에만 치중했고 정남군은 동창 전투로 인하여 떨어졌던 사기를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주체는 진정으로 이동하여 유인책을 통해 오골과 평안을 호타하로 끌어내어 또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체는 이원을 폐원으로 보내어 명나라 중앙군의 군량과 선박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평안이 북평을 기습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더 이상의 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북평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비록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고 있었습니다. 주체는 장장 3년을 죽을 힘을 다해 싸웠음에도 그가 차지한 지역은 근거지인 북평과 보정,
영평 등 3곳에 불과했지만 검은제는 그 3곳을 제외한 명나라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나라 강남 지역은 송나라 때부터 대대적인 개발에 들어가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화북의 생산력과 경제력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명나라 중앙군은 수없이 전투에서 패하여 수십만의 병력을 잃어도 수백만 석의 군량을 소비해도 남방의 풍부한 생산력을 이용하여 금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정랑군은 한두 번만 패배해도 자칫하다간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주체에게 있어 큰 고민거리였지만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명나라 중앙군은 산동 지역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고 병력은 100만이 육박했지만 주체의 정랑군은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 중앙군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러자 주체의 고민을 들은 요광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목표는 산동입니까? 아니면 수도인 남경입니까? 소승은 전하께서 산동에 집착하시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요광효의 말을 들은 주체는 그제야 자신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명나라 중앙군과 일일이 전투를 벌이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니 차라리 산동 방어선을 우회하여 남경을 향해 직공을 펼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체는 남경에 심어놓은 첩자로부터 남경의 방어가 매우 허술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였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1401년 12월 주체는 장수들을 소집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낫다. 이번에 출병하는 것은 나의 최후의 결단이다. 가는 일이 있어도 돌아오는 일은 없고 사는 일은 있어도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설사 죽더라도 나의 의지는 꺾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1402년 1월 주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출전을 개시했습니다. 정랑군이 다시 남하를 시작하자 성용, 평안, 철현 역시 방어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주체는 중앙군과의 전투를 최대한 피하며 오직 수도인 남경을 목표로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중앙군은 병력의 대부분을 최전방 쪽에 배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허를 찔린 셈이었습니다. 주체의 정랑군이 강을 타고 내려와 관도에서 강을 건너 단숨에 동하, 동평, 폐연을 연달아 함락시키고 서주에 이르자 산동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장수들은 모두 방어태세를 풀고 정랑군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장수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4만의 병력을 이끌고 빠르게 내려와 서주에 도착했지만 뜻밖에도 주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체는 서주성을 굳이 공격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하하여 숙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평안 역시 서둘러 군을 숙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추격을 예상하고 숙주 인근 비하라는 곳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았고 평안은 비하를 지나다 정랑군의 매복에 당해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뒤이어 도착한 하복의 군대와 합류하여 다시 주체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급하게 내려오느라 군량을 제때 보급받지 못해 전투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이를 기회로 보고 밤을 틈타 평안의 군대를 기습했고 오랜 행군과 군량 부족으로 인해 지쳐있던 평안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의조가 지원군을 이끌고 도착하여 정랑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평안 역시 군대를 수습하여 서의조와 함께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서의조는 과연 서달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의조는 재미산에서 주체와 정면으로 맞붙어 대승을 거두었고 정랑군 장수 이빈을 전사시키는 엄청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체는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버렸고 기회를 포착한 평안은 주체에게 달려들어 창으로 그를 찌르려 하였지만 주체가 이를 맞받아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주체는 간신히 군을 수습하여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군영으로 돌아온 주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난군은 서위조와의 전투에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장수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정난군은 남방의 더위와 습기에 취약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퇴각하자니 이미 퇴로마저 차단당한 상태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난군 장수들은 이미 대부분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체에게 북평으로 회군하여 후위를 도모하자며 회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체의 곁에 있던 준흥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과거 한고조 유방은 10번을 싸워 9번을 졌지만 끝내 천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거사를 일으킨 후 연전연승을 거두었는데 어찌 전세가 약간 불리하다고 하여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체는 준흥의 말에 동의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황은 여전히 정난군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주체 역시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 주체에게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진짜 일어났습니다. (1402년 4월) 주체의 정난군은 계속된 패전으로 인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체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정난군 장수들은 주체의 의견에 반대했지만 오직 준흥만이 주체의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 덕분에 간신히 장수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준흥은 이미 전사한 장옥과 다명과 더불어 정난군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였기 때문에 많은 신망을 받고 있어 그의 지지는 주체에게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난군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정난군은 얼마 전 서위조와 벌인 재미산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서위조, 하북, 평안의 병력이 정난군과 대치하고 있어 섣부르게 병력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정난군은 중앙군에게 전멸당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만한 달리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재미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서위조 군단이 갑자기 응천부로 철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명나라 중앙군뿐만 아니라 검문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를 불러왔는데 이 같은 명을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검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검문제가 서위조에게 회군을 명한 이유는 전황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체의 정난군이 서위조 군단의 공격을 받아 대패를 당했으니 곧 북쪽으로 돌아갈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믿은 검문제는 서위조에게 다시 남경으로 회군할 것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서위조가 정난군을 공격했다면 주체는 완전히 끝장났겠지만 검문제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 서위조는 철영과 성용에 이어 주체를 죽일 수 있었던 세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서위조 군단이 철수하자 주체의 정난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평안과 하복의 군대는 졸지에 고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평안과 하복의 군대는 이미 긴 행군과 군량 부족으로 인하여 전투력이 급감한 상태라 정난군과 싸우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복과 평안은 상위 끝에 영벽으로 군을 이동시켜 방어에만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이미 적들의 군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벽을 포위한 채 영벽으로 통하는 모든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평안과 하복은 이대로 가다간 군량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되니 다음날 불시에 정난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포 소리를 신호로 하여 세 발의 포성이 들리면 적진을 뚫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명군 진영에 3발의 대포 소리가 들려왔고 하복과 평화는 약속대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을 이끌고 정난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안 있어 정난군의 매서운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좀 전에 올린 3발의 포성은 중앙군의 공격 신호가 아니라 정난군의 공격 신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군이 3발의 포성을 공격 신호로 정한 것처럼 정난군 역시 3발의 포성을 공격 신호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복과 평안이 노렸던 기습 효과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결국 명나라 중앙군은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정난군은 평안을 비롯한 37명의 중앙군 장수들을 사로잡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오직 하복만이 간신히 정난군의 포위망을 빠져나와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평안을 먼저 보낸 뒤 뒤이어 내려오고 있던 성용은 평안과 하복의 부대가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수군을 동원하여 회수 남쪽에서 정난군을 저지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난군 장수 준흥과 구복이 몰래 군대를 우회시켜 성용군의 후방을 공격하는 바람에 성용은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회수 남한을 장악한 주체는 군사회의를 열어 어디로 진격할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장수들은 봉양과 회안 중 한 곳을 골라 공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를 들은 주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양은 수비가 견고하고 회안은 쌓아놓은 양식이 많으니 둘 다 도모하기 힘들다. 차라리 양주를 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양주를 방어하고 있던 감찰어사 왕비는 정난군이 공격해오자 이에 맞서 싸우려 하였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주체는 어렵지 않게 양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양주는 남경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주체는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최종 목적지인 남경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주체가 양주를 점령했다는 급보가 도착하자 검문제는 황급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신들을 소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검문제를 보좌하고 있던 황자진과 제태는 정난군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실책을 범한 죄목으로 관직에서 파면당한 상태라 검문제가 의지할 만한 인물은 방효유밖에 없었습니다. 검문제가 방효유에게 대책을 묻자 방효유는 침착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방효유는 먼저 주체의 발을 묶어놓기 위하여 그에게 사람을 보내 협상을 벌이게 한 뒤 여러 관리들을 파견하여 근황군을 모집해 도성을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검문제는 곧바로 방효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검문제는 도성 인근으로 관리들을 파견해 병사들을 모집하였고 주체와 협상을 벌인 인물로는 주원장의 조카딸이자 주체의 사촌 누나인 경성군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경성군주가 자신의 군영을 찾아와 만나기를 청하자 그녀를 정중히 대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이러한 행동이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성군주는 주체에게 군사를 물려준다면 화북은 주체에게 할양해주겠다는 검문제의 뜻과 가족 간에 사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주체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성군주가 말을 마치자 주체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사를 일으킨 것은 단지 부왕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으로 간신을 죽여 지난날 주공을 본받아 정치를 보좌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황상께서 저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성을 함락시키는 날 모든 형제자매들은 즉시 이사를 가서 아버지 능묘에서 잠시 살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말은즉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기라도 한다면 가족이고 뭐고 다 죽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체의 대답을 들은 경성군주는 겁에 질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도성으로 돌아와 검문제에게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들은 검문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명나라 주한군은 이미 와해되거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부분의 장수들은 모두 정난군에게 포로로 잡혀버렸으니 정난군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체에게 맞선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역성우 성용이었습니다. 성용은 회수해서 준흥과 구복에게 패배한 뒤 다시 군을 수습하여 정난군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난군은 안 그래도 피해가 극심했던 상태에서 추가로 성용군의 공격을 받아 전투불능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성용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하여 다시 공격을 가하려 하자 주체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고우가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하여 주체의 군대를 지원한 덕분에 성용군을 격퇴시켰고 덕분에 주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자 주체는 자신의 둘째 아들 주고우를 불러 그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분발하거라. 세자는 몸이 부실하여 자주 병에 걸리는구나. 이 말을 들은 주고우는 자신이 형을 대신하여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성용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주고우의 공격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주체는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남경성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남경성은 모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벽이 매우 단단했고 10만에 달하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함락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경성은 성벽은 견고할지 몰라도 안은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이에 주체는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고 포위만 한 채 첩자들을 대거 성 안으로 침투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경성의 북쪽문인 금천문을 지키고 있던 고광 주해와 조국공 이경융이 내통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과거 검문제가 범했던 실책이 바로 이 순간 최악의 결과로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검문제는 남경성의 각 성문을 명나라 번항들에게 맡기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남경성의 번항들은 검문제의 삭번 정책으로 인하여 영지를 몰수당한 뒤 인질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검문제는 이들이 같은 황족이기 때문에 주체가 이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각 성문에 방어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이미 이들을 충분히 없애고도 남을 상황에 놓여 있었고 번항들 역시 자신들의 특권을 몰수해버린 검문제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줄 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문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서위조와 성용은 성 밖에서 정난군과 혈전을 벌이고 있었고 평안을 비롯한 유능한 장수들은 이미 대부분 영벽 전투에서 전사하거나 정난군에게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딱히 일을 맡길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경성은 속빈 강정과 다름이 없었고 주체는 이 점을 공략하여 주해와 이경융의 내통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서위조의 동생인 서중수마저 주체와 내통하고 있었으니 검문제는 방요율을 비롯한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중수는 내통 사실을 들키고 말았고 이에 분노한 검문제는 직접 칼을 빼어들어 서중수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작 죽여야 될 인물은 주해와 이경융이었습니다. 주해와 이경융은 금천문을 열어 정난군을 맞아들였고 주체는 모든 병력을 금천문 안으로 투입시켰습니다. 이에 경병문이 나서 정난군을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사로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이로써 남경성은 함락되었고 장장 3년에 걸쳐 치열하게 이어진 정난해변은 주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남경성을 점령한 주체는 가장 먼저 검문제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경성이 함락될 당시 검문제가 황궁의 문을 걸어닫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성안은 아비규환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체는 황궁의 화재를 진압하느라 시간을 지체해버렸고 그런 사이 검문제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주체는 화재를 진압한 후 황궁 안을 조사하여 검문제의 황후인 마씨의 시신은 발견했지만 검문제의 시신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만약 검문제가 살아서 도주했다면 얼마든지 세력을 규합하여 다시 자신을 공격해올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체는 계속해서 검문제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그를 모시던 환관들을 가혹하게 고문하여 검문제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문을 견디다 못한 환관 한 명이 불에 탄 시신 한 구를 가져오며 이것이 검문제의 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도 나오지 않던 검문제의 시신이 갑자기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신이 검문제의 시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사, 내가 병사를 일으킨 것은 간악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너를 도와주기 위함이었는데 어찌 이를 모르고 경솔하게 행동했단 말이냐. 그러나 이 말은 당연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반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검문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사방에 알려야만이 서의조와 성현과 같은 강적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문제의 행방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주체는 이 시신을 황제의 장례법에 맞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장례가 끝난 후 여러 대신들의 추대를 받아 1402년 7월 17일 마침내 꿈에 그리던 황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였습니다. 하지만 영락제는 자신을 3대 황제가 아니라 2대 황제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검문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명태조 주원장의 뒤를 이어 황위를 계승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락제는 검문이라는 연호를 폐지하고 검문 4년을 홍무 35년으로 바꿈으로써 검문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락제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검문제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이 시점에서 연호를 홍무에서 영락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공신들의 공을 치하하는 일이었습니다. 영락제는 자신을 도운 공신들 중에서 요광효의 공을 제일로 쳤습니다. 영락제는 요광효를 1등 공신이라고 하며 그에게 도연이란 법명을 내려놓고 환속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락제는 요광효에게 화려한 대저택과 미녀 2명을 하사하며 요광효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요광효는 환속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영락제가 내린 대저택은 물론 2명의 미녀조차 만나지 않고 그저 절에만 머물며 속세에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영락제는 요광효를 환속시키려는 생각을 접고 그로 하여금 명나라 전국에 불교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조정에 들어와 논의를 해달라고 하며 가까운 곳에 사찰을 지어주자 요광효는 영락제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요광효는 명나라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승려라는 의미로 흑의재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광효는 영락제의 부탁으로 명태조실록과 검문제의 기록을 편찬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후 자선대부 겸 태자소사에 제수되어 황태자 주고치를 옆에서 보좌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요광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07년 4월 주고치의 아들인 황태손 주첨기가 태학에 들어가자 그에게 경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요광효는 영락제뿐만 아니라 훗날 명나라 4대 황제가 되는 홍의제와 5대 황제가 되는 선덕제의 교육을 일부 담당했고 이들은 훗날 선정을 베풀어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광효는 영국공에 봉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영락제는 동창전투에서 전사한 장옥을 영국공에 봉하고 시호를 충현이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장옥의 공로는 정난 때 제리다라고 말하며 그의 공적을 치하해 주었습니다. 이후 장옥은 홍의제 때 하관왕으로 추증되고 시호를 충무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옥을 특히 아꼈던 영락제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도 모두 챙겨주었습니다. 영락제는 장옥의 장남 장보를 그대로 영국공에 봉해주어
계속해서 자기를 세습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옥의 차남 장애는 중군 도독부 우도독 겸 태자태보에 제수되었고 문안백에 봉해졌으며, 장옥의 삼남 장월은 정군 도독부 우도독에 제수되고 태평우에 봉해졌다가 그가 죽은 후 유국공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옥의 딸 장씨는 영락제의 후궁이 되어 귀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장옥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자기를 세습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다음 공신은 준흥이었습니다. 영락제는 나를 보좌하여 대업을 이루게 한 사람은 바로 준흥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봉천정난, 추성선력 무신, 영록대부, 우주국, 좌군도독부 좌도독에 제수하고 성국공에 봉해주었습니다. 이후 준흥은 1406년 영락제의 명을 받고 안남을 정벌하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가다가 용주에서 향년 37의 나이로 병사하였습니다. 준흥이 죽자 영락제는 그를 동평왕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무열이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주용이 성국공 자기를 승계받은 뒤 태보에 제수되었습니다. 그 뒤 세월이 흘러 주용은 토목보의 변 때 정통제를 지키다 전사한 후 평웅왕에 봉해지고 무민이란 시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준흥의 가문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성국공 자기를 계승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신은 왕진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진은 용감하긴 했지만 잘 싸우지는 못했는지 영락제는 왕진처럼 죽어라 싸우면 무슨 일을 못 이루겠는가, 죽지만 않는다면 왕진의 공은 여러 장수들 중 으뜸이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왕진은 정난군이 남하하던 도중 명나라 중앙군과의 전투에서 일찍 전사해버려 그의 아들 왕통이 대신 참전하여 싸웠다고 합니다. 이후 왕진은 금양호에 봉해지고 왕통은 성산백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4명은 영락제가 죽은 후 배양공신이 되어 그와 함께 종묘에 배양되었습니다. 이처럼 영락제는 자신과 함께 대업을 이룬 신하들의 공을 크게 치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영락제에게 끝까지 반기를 들었던 검문제의 신하들에게는 매우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락제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은 바로 황자진과 제태였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쌓인 게 많았던 영락제는 이들을 체포해 올 것을 명했고, 얼마 뒤 황자진이 먼저 붙잡혀와 영락제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에 영락제는 황자진을 보자마자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동안 쌓였던 화풀이를 했고, 황자진 역시 이에 굴하지 않으며 영락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영락제는 황자징을 기둥에 묶은 뒤 창으로 찔러 죽이는 책형에 처해버렸고, 그의 일가족 역시 모두 잡아들여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제태는 남경성이 함락되기 전 다시 복직되어 돌아오던 중 정난군에게 붙잡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영락제는 한편으로 능력이 탁월한 인물들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방효유와 철현이었습니다. 특히 방효유는 요광효가 직접 당부했을 정도로 영락제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는데, 요광효는 영락제가 남경성을 공략하기 전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도성을 함락시킨 후에도 방효유는 틀림없이 투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절대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를 죽인다면 천하의 글 읽는 선비들은 모두 발길을 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락제 역시 방효유의 명성을 익히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광효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를 불러들여 조소에 초안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효유는 통곡을 하며 초안을 쓰기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영락제는 난색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러지 마시오. 나는 주공을 본받아 그가 주나라 상황을 보필한 일을 본받고자 할 뿐입니다. 주공은 주나라 건국 초기 7년 동안의 섭정을 통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난 뒤 나이 어린 조카 상황에게 자발적으로 섭정을 중지하고 정권을 넘겨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락제는 방효유에게 자신은 검문제를 도와서
위기에 빠진 명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것이지 결코 황희를 찬탈할 의도는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효유는 되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성왕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영락제는 살짝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불에 타 죽었소. 이에 방효유는 원리 원칙을 따지며 다시 대화를 이어갔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왕의 아들을 옹립하지 않소? 국가는 성년이 된 군주에게 의지하는 법이오. 그렇다면 왜 성왕의 동생을 옹립하지 않는 것이오? 이건 내 집안일이다. 방효유가 끝까지 원칙을 따지며 이를 물고 늘어지자 영락제는 이건 자신의 집안일이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짜증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붓과 종이를 방효유에게 건네며 당장 초안을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자 방효유는 붓을 집어들고 연적 찬위, 즉 연나라 도적놈이 황희를 찬탈했다라는 글을 쓰며 영락제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락제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방효유의 조롱 섞인 도발에 영락제는 분노를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초안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구족을 멸해버리겠다. 그러자 방효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구족이 아니라 10족을 멸한다 해도 너를 위해 초안을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족이란 의미는 이미 멸족을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10족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락제는 없으면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영락제는 방효유의 일가족을 포함한 그의 구족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모두 죽여버린 후 그의 친구와 제자들까지 모두 일족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모두 죽였는데 이때 죽은 사람의 수가 873명에 달했고 그나마 운 좋게 목숨은 건져서 변방으로 유배된 사람들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락제의 10족 몰살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장 영락제가 방효유를 처형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가 그의 일가족을 몰살했다는 기록은 명사는 물론이고 방효유전과 명실록, 작중지 등 명나라와 관련된 기록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나라 4대 황제가 되는 홍희제 주고치가 방효유의 사촌동생인 방효복을 사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락제가 방효유의 10족을 멸했다는 말은 후대에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효유는 죽기 전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하늘이 난리를 내렸도다. 누가 그 이유를 아는가? 간신히 계책을 얻어 나라를 도모하고 꾀를 쓴다. 충신이 발분하여 피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임금이 죽었으니 문득 어디서 구하겠는가? 아, 슬프도다. 이게 모두 내 허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방효유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향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병부상서 철현이었습니다. 철현은 제남성에서 정랑군을 크게 격파했고 영락제를 죽일 뻔하는 등 큰 활약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영락제 역시 철현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능력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현은 끌려오자마자 영락제를 등지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영락제는 철현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라며 그를 설득했지만 철현은 영락제에 대한 비난을 소리쳐 외칠 뿐이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분노가 폭발한 영락제는 철현의 코와 귀를 잘라 이를 불에 구운 뒤 철현에게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맛이 어떠냐고 묻자 철현은 오히려 더 당당한 목소리로 어찌 충신의 고기가 맛이 없겠느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 철현은 몸이 토막나 죽었고 그의 시신은 기름솥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검문제를 끝까지 보필했던 이 4명의 충신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목숨을 건진 인물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최후 역시 그리 좋진 못했습니다. 성용은 남경성이 함락되자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영락제에게 항복하여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용을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쳤고 결국 성용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평하는 그의 재주를 아까워한 영락제가 예정을 생각해 그를 사면해 주어 북평 도지휘사에 임명되며 순탄한 인생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인 1409년, 영락제는 우연히 상소문에서 평안의 이름을 발견하자 주변 신하들에게 평안이 아직 살아있었는가? 라고 물었고, 이 말을 전해 들은 평안은 이를 자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얼마 뒤 자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경육 역시 성문을 열고 항복하여 이후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그 역시 말년에 탄핵을 받고 관직을 박탈당한 뒤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처럼 영락제는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했는데 이를 이모순난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천하의 영락제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위국공 서위조였습니다. 서위조는 명나라 3대 개국공신인 서달의 아들이었고 그의 여동생은 영락제의 정실황후인 이뇨문 황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락제라고 할지라도 서위조는 매우 부담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락제는 직접 서위조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위조는 끝까지 영락제의 등극을 비난하였고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사례만 본다면 서위조는 진작 죽은 목숨이었지만 그는 명태조 주원장에게 받은 면사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면사철권이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공신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락제가 서위조를 죽인다는 것은 곧 아버지 주원장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무력으로 황희를 찬탈하여 정통성이 위태로운 그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영락제는 서위조를 옥에 가두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위조는 옥에 갇혔음에도 아버지에게 개국의 공이 있으니 공신의 자손은 죽음을 면한다 라는 글을 써서 내며 그의 등극을 인정하지도 않고 일말에 동정도 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단단히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받아본 영락제는 그로부터 얼마 뒤 서위조를 석방하였습니다. 영락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컸지만 그의 아내인 이뇨문 황후의 존재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습니다. 영락제 역시 아버지 주원장만큼이나 아내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녀의 오빠인 서위조가 계속해서 옥에 갇혀 있는다면 아내가 슬퍼할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락제는 서위조를 석방하고 그를 가택에 연금시키며 자귀를 박탈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국공 자귀는 서위조의 아들인 서음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후 서위조는 1407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영락제는 조서를 내려 서위조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위조의 이러한 모습에 후대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토벌의 임무를 맡았다면 연애 반란은 거뜬히 평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위조는 옥에 갇혀서도 목숨을 구걸하거나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위조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로써 영락제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인물들을 모두 제거하였고 바야흐로 명나라는 영락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